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를 잊은 그대에게 제8장 아버지의 이름으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 193쪽이네요. 마침 5월 8일 지난주 토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내용과 이렇게 내용이 잘 맞아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겸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독서일지까지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낭독하겠습니다. 내일 날에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알아보랴. 5월 8일 어버이날. 1974년 이전까지는 어머니 날이었더랬다. 어릴 적 그날이 오면 이 못난 자식도 용돈을 털어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다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리곤 했다. 그 곁에서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 섭섭해 하셨을까? 당연하다고 여기셨을지도 모른다. 이 땅의 아버지들조차 사랑과 희생의 상징은 어머니요. 그래서 당신들도 당신 어머니께 감사하는 데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어머니 날만 있는 건 너무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의 날을 따로 만들 순 없는 일 해서 어버이날로 바꾸긴 했는데 헌데 어버이날이 되어서도 어쩜 어버이에게 딱히 바칠 노래는 그리도 없는지 여전히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으로 시작해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높을 것 같애로 끝나는 어머님 은혜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로 시작해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로 끝나는 어머니 마음을 부르곤 한다. 그렇다면 어버이, 곧 부모를 노래하는 곡은 없을까? 있긴 있다. 1960년대 서영은이 작곡하고 유주용이 취입했다가 훗날 후배 가수 홍민의 곡으로 널리 알려진 부모라는 대중가요가 있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를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이래.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알아보랴. 김소월 부모. 노래말과 아주 조금 차이는 나지만 이것이 원시다. 그런데 그 아주 작은 차이가 작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일날에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알아보리라로 알고 있지만 시인은 분명히 알아보랴라고 했을 뿐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제목은 부모로 되어 있지만 어머님만 등장하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소월이 부모가 되어 그 마음을 보겠다면 의당 아버지가 등장해야 옳을 텐데 말이다. 시의 내용으로 짐작컨대 아마도 나는 어머니로부터 출생의 비화를 듣고 있거나 뭔가 듣기 깨름직한 어쩌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 싶은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 듯하다. 그렇다면 묻지도 말아라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어머니한테 괜히 물었다 싶어 후회하는 겔까? 아니면 내가 들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괜히들 묻지 말아 달라는 겔까? 아니면 물을 필요도 없이 나이 들어 부모한테 저절로 알게 되리라는 겔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흔히 듣는 말씀처럼 이 다음에 너도 부모 돼 봐야 이 애비 마음 안다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이해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소월 김정식의 아버지 김성도는 소월이 2살 때 철도를 부설하던 일본인 목독꾼들에게 몰매를 맞았고 이로 인해 정신 이상을 일으켜 평생을 실성한 사람으로 지냈다. 이런 아버지를 둔 어린 소월의 생활, 그 심정은 어떠했으며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또 어떠했을까?
어린 소월은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실성한 자식을 둔 할아버지의 손주에 대한 애정과 기대는 오죽했을까. 그는 엄격했을 것이다. 키우는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뿐이랴. 남편을 대신할 자식 소월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의지는 맹목에 가까웠으리라. 그러니 소월은 어느 정상적 환경의 아이들보다 더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할 강박이 있었으리라 추측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헌즉 어릴 적 그가 배운 것은 욕망의 포기가 아니었을까? 세상의 허무가 아니었을까? 다음의 어려 듣고 자라 배워 내가 안 것은 이라는 시를 유심히 보라. 제목부터 유심하다. 이것이 어려운 일인 줄은 알면서도 나는 아득이노라. 지금 내 몸이 돌아서서 한 걸음만 내어놓으면 그 뒤엔 모든 것이 꿈되어 말년마는. 그도 보면 엎드려친 물을 흘려보내고 산에서 시작한 바람은 벌에 불더라. 타다 남은 촛불의 지는 불꽃을 오히려 뜨거운 입김으로 불어가면서 비추어 볼 일이야 있으랴 오 있으랴. 차마 그대의 두려움에 떨리는 가슴 속을 때에 자리 잡고 있는 남모를 한 사람이 나더러 그만하고 갑시사 하며 말을 하더라. 붉게 익은 댕추의 씨로 가득한 그대의 눈은 나를 가르쳐 주었노라. 20번 가르쳐 주었노라. 어려 듣고 자라 배워 내가 안 것은. 무엇이랴 오 그 무엇이랴. 모든 일은 할 대로 하여 보아도 얼마만한 데서 말 것이더라. 김소월 어려 듣고 자라 배워 내가 안 것은. 이 시의 속의 뚜렷한 정황은 알 길이 없다. 다만 돌아서서 한 걸음만 내어놓으면 엎질러진 물이 흘러버리고 산에 불던 바람이 벌판에서 불듯 일단 결단해서 실행에만 옮기면 완전히 뒤바뀔 어떤 상황에서 그가 머뭇거리고 있음을 짐작할 따름이다.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변화의 유혹, 결단의 순간에 서 있건만 그는 여전히 머뭇거린다. 이 머뭇거림은 소월의 시에서 아주 익숙한 모습이다. 그러나 늘 그는 포기한다. 가지 못하고 멈춘다. 아마도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이 그동안 촛불의 불꽃은 지고 만 듯하다. 그걸 뜨거운 입김을 분다고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 법. 그때 남모를 그 한 사람이 그만 가자고 한다. 붉게 익은 땡추의 씨로 가득한 그 사람이 포기를 종용한다. 그 사람은 누굴까? 김소월의 가는 길을 생각해보라. 그립다 말을 할까? 그냥 갈까 망설이는데 까마귀들은 서산에 해 진다고 지적이고 앞 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종용한다. 시간이 다 됐다고 게임은 끝났다. 그 까마귀 그 강물이 바로 그 사람 그 운명이 아니던가. 그 남모를 사람 그 운명은 소월더러 자꾸 그만 가자고 한다. 처음이 아니다. 20번은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 배워 소홀히 안 것은 포기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대로 살던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 운명의 승복이 아니고 무엇이랴. 아무래도 그에게는 현실 변화, 상황 극복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는 운명이 욕망보다 선행한다. 소월인들 문학과 낭만과 연애와 자유를 꿈꾸지 않았을런가. 하지만 그는 과감히 그쪽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아마도 생활과 생계에 대한 중압감이 어릴 적부터 소월을 지배했던 것이다. 하여 빼앗긴 유년, 빼앗긴 자신의 삶, 그것이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치달아 마땅한 터인데 그는 삶을 생애의 당대 그 어느 시인보다 다작을 하면서도 손에서 생업을 놓아 본 적이 없다. 일본 유학을 가서도 문과대학이 아닌 상과대학을 다녔다. 문인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던 경성에조차 그는 단지 넉 달만을 지내다 낙향에 돌아와 조부의 광산 일을 도왔다.
그의 시에는 사랑과 이별의 정안으로 가득 찬 수많은 임이 등장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낭만적 몽환과 정안이 세계를 그릴 줄 알았으면서도 정작 당시의 낭만파 시인들과 달리 본처 하나만 아내로 삼고 충직하게 살았다. 그는 끝까지 정상적이었다. 하지만 광산업도 실패하여 가세가 기울고 동아일보 지국을 개설했으나 그 사업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외견상 그토록 정상적이었던 삶을 산 소월의 그 비상한 죽음은 그의 삶이 얼마나 정상이 아니었는지 잘 알려준다. 아편을 가득 머금고 그는 33살의 나이를 스스로 정리했던 것이다. 이제 왜 소월의 시 부모의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가 없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가 아닌 이유도 알아보더라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보리라는 사연으로 읽히는 이유도 심지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노래할 때도 그 속에 아버지는 없었던 이유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실제로 소월은 무려 6자녀를 둔 부모가 되었지만 다른 아버지들의 마음은 알아도 정작 당신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을 것이다. 아버지처럼 실성하지 않고서야 아버지처럼 실성한들 아들인 소월 자신을 실성하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열심히 살고자 했던 소월. 그러나 그의 생은 너무나 힘들었다.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 마음 알 법한 사람이 그래서는 아니 될 터인데 특별히 자기 자식들만은 자기 같은 상처가 없도록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을 터인데 오죽하면 6이나 되는 그 새파란 자식들을 놔두고 스스로 생을 접었겠는가. 이것은 슬픈 아이러니다. 그런 아버지 곁에 자라난 자신도 한이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자살한 아버지를 두게 한 셈이니 그 한이 오죽하랴. 앞의 시를 보면 그 시 속의 남모를 그 한 사람과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르가 분장한 검은 가면과 망토의 모습이 겹치곤 한다. 모차르트에게 저승사자처럼 심리적 억압의 원천이었던 아버지처럼 다가와 그를 죽음으로 몰았듯이 그 또한 소월에게 그만하고 갑시사 하며 저승으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닐까. 이번에도 소월은 그 사람의 부름에 순응만 했나 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자식들을 눈앞에 두고 과연 눈이 제대로 감겼겠는가. 한이 많아 떠나지 못할 목숨이라면 죽음의 재료로 아편을 택한 것이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 짧은 지면에서 한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 전통적 정서라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럴 땐 예로 설명하는 게 요령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 본선에 나가 브라질을 만나 5대0으로 지고 있다고 하자. 그럴 땐 오히려 한이 맺히지 않는다. 한은커녕 인심만 후해진다. 자포자기하여 겉으로는 아예 10대0을 채워라. 이참에 기록 한번 세워보자 등 한마디씩 하며 화를 대신해 보이지만 속은 의외로 편안할 것이다. 헌데 월드컵은커녕 아시안컵 경기에서 일본에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에 동점골을 내주고 경기 종료 5분을 남겨놓고 주심의 오심으로 페널티킥을 허용해 2대1로 역전당하면 그때부터 우린 조용해진다. 아무도 농담을 함부로 꺼낼 수 없고 그만하면 잘했다거나 전에 브라질한테 당할 때보단 낫다거나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밥맛이 없고 속이 답답해져 온다. 심하면 잠도 잘 안 온다. 이게 바로 한이다. 증거를 댈까? 지금으로부터 4년 후 다시 아시안컵에서 일본과 맞붙어 승리하게 되면 다음날 신문기사 제목은 보나마나 뻔하다. 4년 전 한 되갚아. 김소월의 한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립다 말을 할까? 그럼 하지. 그냥 갈까? 그럼 가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되돌아선다.
어릴 적부터 듣고 배운 것이 그런 것이기에 김소월 씨의 화자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슬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게 만든다. 한이란 이처럼 복합적인, 그래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감정이다. 특히 산유화의 저만치라는 시어처럼 김소월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어도 드물다. 그는 늘 자신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대상으로부터 저만치 떨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내 눈앞에 피어 있으면 똑 따면 그만이다. 그것이 바로 저기 도저히 손이 닿을 곳 없는 곳에 있으면 쳐다보지 않고 포기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은 꼭 저만치 피어 있는 게다. 그냥 가자니 손을 조금만 더 뻗으면 딸 수 있을 것 같고 따려고 하자니 건너편 절벽에 홀로 피어 있는 꽃이라 위험해 되기도 하고 아마 또 그렇게 주춤거리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시간만 흐르고 그는 돌아서야 했을 것이다. 그의 운명처럼. 그래서 늘 그의 시를 읽으면 읽는 우리가 답답해지고 한이 맺히는 듯하다. 그러니 소월의 한을 집단적 전통이나 식민지 민중의 심정과 기계적으로 결부짓곤하는 상투적인 해석과 이제 결별하자. 그의 한은 사무치게 개인적이다. 그것은 또한 관념이 아니다. 시에 담긴 그의 처절한 삶, 그 한의 질과 농도의 유념에 귀를 기울여 보라. 아버지는 아버지이되 부모가 될 수 없었던 이를 아버지로 두었던 소월의 상처를 아프게 바라봐 주고 시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의 신음을 공감하며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시인에게 먼저 베풀어야 할 도리가 아닐까. 그런 연후에 그에게 민족 시인이라는 월경안을 씌워드리자. 부를 상실한 그의 한이 국가라는 아버지를 잃은 우리 민족의 한과 통하였으니 그리하여 한 개인의 애틋하고 가슴 아픈 정한이 우리의 집단적 정서로서 한과 긴밀히 연관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니 아무래도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소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리라. 거울 속에 아버지가 보일 때 이 글을 쓰는 나도 정말이지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니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 아, 자식 키우는 일이 쉽지가 않구나. 나 키우시면서 우리 부모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것. 주로 그런 깨달음을 가리켜 부모 돼야 부모 마음 안다고 했겠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 보면 그것만은 아니더라. 야, 자식놈 좀 커가는 모습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나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란 생각도 아니하는 게 아니다. 물론 자식놈이 커갈수록 후자 쪽보다 전자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춘기는 인류의 적이다. 피할 수 없는, 진화도 되지 않는 강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태어나서 몇 해 동안 녀석이 준 행복은 남은 세월 동안의 고생을 상쇄할 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런 행복, 이런 고생도 부모 자식이 그래도 서로 잘 만났을 때의 일이다. 냉정하게 말해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훌륭하고 다 고마운 존재는 아니다. 소월의 아버지처럼 그의 의무와 무관하게 부모 구실을 못한 경우는 놔두더라도 정말 부모답지 않은 아버지도 세상엔 적지 않아 보인다. 툭하면 아버지는 오밤중에 취해서 널브러진 색시를 엎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술국을 끓이고 할머니는 집안이 망했다며 종주먹질을 해댔지만 며칠이고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값싼 향수내가 나는 싫었다. 아버지는 종종 장바닥에서 품삯을 못 받은 광부들한테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그들과 어울려 핫바지 춤을 추기도 했다. 빗받으러 와 사랑방에 죽치고 앉아 내게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화약 장수도 있었다.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나는 자랐다. 아버지가 하는 이 일은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그것이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나는 빚을 질 일을 하지 않았다. 취한 색시를 엎고 다니지 않았고 노름으로 밤을 지새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오히려 장하다 했고 나는 기고만장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나이를 넘었지만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일이 없다. 일생을 아들의 반면교사로 산 아버지를 가엾다고 생각한 일도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당당하고 떳떳했는데 문득 거울을 보다 놀란다. 나는 간대없고 나약하고 소심해진 아버지만이 있어서 취한 색시를 안고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호기 있게 광산에서 돈을 뿌리던 아버지 대신 그 거울 속에는 인사동에서도 종로에서도 제대로 기 한번 못 펴고 큰소리 한번 못 치는 늙고 초라한 아버지만이 있다. 신경님, 아버지의 그늘. 이 시에는 아무래도 시인의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 같다. 그의 집이 광산과 맺어지기 시작한 것은 해방이 되면서부터였다. 때는 광산이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였다.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등 빈민이 모여들면서 광산은 나날로 팽창해갔다. 다닥다닥 붙은 수백 채의 움막, 술집도 즐비하여 온종일 노랫가락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삼촌이 자본주를 끌어들여 시작한 광산 경업은 마침내 그의 아버지도 끌어들이게 되고 광산에 일단 손을 댄 이상 계속해서 화약상, 금방앗간, 금분석 등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다. 그는 명절이 오면 20여 명의 광부들이 집에 모여 돼지를 잡고 순대를 삶으며 웅성대던 모습이 아직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즐거운 추억만이 아니었다. 전란 이후 그곳은 금을 차지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광부들이 빨갱이로 몰려 집단 채용을 당해 어떤 동네에 가보면 같은 날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집이 여남은 집이 되었으며 또 어떤 동네는 온통 과부뿐이었다고 한다. 신경님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다시 시골로 돌아가게 된다. 이미 아버지는 자식들 학비다 사업이다 해서 전답을 거의 팔아 없애 농사거리도 제대로 없었다.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름 본 마당에 있는 작약뿌리를 다 캐 팔았겠는가. 유달리 자존심이 강하고 시슴이 많던 할머니는 아무 하는 일 없이 때가 되면 보리밥만 한 사발씩 축을 내는 부자들 앞에 놓고 시도 때도 없이 종주먹질을 했다. 이처럼 할머니까지 아들 곧 신경님의 아버지에게 종주먹질을 해댔으니 신경님이 아버지를 증오하며 자란 것도 무리가 아닐성 싶다. 하지만 빚질 일 안 하고 색시 없고 다니지 않고 노름으로 밤새우지 않으면 그만일까.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맹세했건만 그 시절 그도 별로 신통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는 말한다. 시골살이 10년에 내가 제대로 밥벌이를 한 직업은 아마 학원 강사 또는 개인 교수였겠는데 그 일도 내가 종종 저지르는 엉뚱한 사건 때문에 대개 뒤끝이 개운치 않았다. 라고. 그런데 취한 색시를 안고 호기 있게 돈을 부리던 증오와 원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 그래도 그 아버지는 돈 못 벌고 신나 쓰던 그런 자식을 장하다 했다. 그러던 아버지가 중나무 그늘처럼 음영을 가리지 않은 것이 기본이지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처럼 의지할 만한 대상의 보호나 혜택을 뜻하기도 하고 형의 그늘에 묻혀 지냈다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처지나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며 얼굴에 그늘이 서리다라는 표현에서 보듯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불행한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대단히 함축적이다. 아버지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자 내가 표현하고 벗어나고픈 환경이기도 했던 것이다. 아버지를 부정했건만 결국 아버지에 대한 긍정으로 끝났다는 시적 진술은 더 이상 참신하지 않다.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딸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식의 설정. 그러나 결국 나중에 가보니 당신들이 이해가 가고 미워했던 당신들을 닮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 화해에 도달한다는 시나리오는 이제 시와 소설, 드라마, 영화, 가요, 광고에 이르기까지 흘러 넘치고 넘쳤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알면서도 늘 당한다는 사실이다. 아버지로 태어나 아버지가 되는 삶을 사는 이상, 그것은 영원히 반복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웬만하면 다 감동적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작품을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를 들 것이다. 1993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 곰상을 수상한 이 작품의 전시 나의 왼발에 이어 감독 짐 셰리든과 배우 데니얼 데이 루이스가 또다시 만나 이뤄낸 감동의 명화다. 실화를 바탕으로 둔 감동적인 스토리에 더해 두 작품 모두 뛰어난 연출과 연기를 선보인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에서 내 눈에 돋보이고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인물은 데니얼 데이 루이스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 나온 피트 포트틀스웨이트이다. 이 영화는 역시 아버지의 영화이기 때문이다. 영화 속 아들은 외친다. 저는 싸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진실의 이름으로. 그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 어떤 이름이었을까? 평생 노동자로 살아온 가난한 아버지. 그러면서도 자식에게는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 그러나 아들로 인해 누명을 쓴 채 아들과 함께 옥살이를 하며 아들을 위해 온몸을 바치는 아버지. 진실로 정의를 외치다가 끝내 옥살을 하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존경스러운 아버지. 그 이름만큼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 내게도 물론 그런 아버지가 계셨다. 생전의 아버지는 우레옥 냉면을 무척 좋아하셨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사주셨고 당신이 늙어서는 내가 사드리는 게 일이었다. 성스러운 의식 마냥 아버지를 모실 때는 늘 그 집에 가서 냉면 한 그릇 대접해 드렸고 그러면 어김없이 늘 흡족해 하셨고 그 모습을 뵈면서 나 스스로도 대견해 한 게 사실이다. 그러니 형편없는 아들인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시는 걸 대접한다고 하노라 했지만 아버지가 좋아하신 음식이 냉면만은 아니었을 것이지 않은가. 그걸 몰랐다. 이제 당신은 가고 나만 그 집을 찾는다. 다행히 아내도 예전부터 그리고 어린 녀석들도 그 집을 좋아하니 복되도다. 그 복을 더하려고 나는 전도하는 심정으로 지인과 제자들을 그 집에 데리고 다니기까지 한다. 그러던 어느 해 세밋 나 혼자 그 집에 가서 냉면 한 그릇을 먹고 나오는데 그만 덜컥 아버지의 향수가 느껴졌다. 그날 나는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우레옥 냉면을 먹고 난 진짜 보람은 냉면 먹은 사실을 잊을 때쯤 해서 어김없이 올라오는 트림으로 다시금 반가이 확인하게 되는 그 육수의 향수에 있거니와 이 다음에 내가 죽거들랑 나로 인해 우레옥을 알게 된 무리 중 누구라도 우레옥 냉면 면발을 목전 넘어 잔뜩 넘기다가 문득 그토록 이 냉면을 즐기시던 울 아버지를 내가 떠올리듯 문득 내 생각이 떠오른 나머지 그만 울컥 짭조름한 내음을 간간하게 육수에 더한 후 이내 또 잊고서 그렇게 알맞추 간이 된 그 국물을 남김없이 비우고 일어서 가다 어김없이 진하게 올라오는 그 트림 사이로 내가 또 울 아버지를 그리하듯 다시금 나라는 존재를 진한 향수처럼 느끼게 된다면 세상에 오늘도 우레옥 냉면을 먹고 왔지만 냉면을 알게 되어 가질 수 있는 보람 중 아마도 그 이상은 정녕 없을 것이외다. 적어도 나는 김소월이나 신경님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고 제법 효자라고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틀려도 한참 틀렸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는지,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아들이었는지 깨닫고 후회하고 감사하며 산다. 운전을 하던 중이었다. 라디오 사연을 듣다가 그만 아빠 하고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50이 넘는 이 아들이 어릴 적 맘 놓고 불렀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세상에 겁날 게 없던 그 이름을 오랜만에 맘 놓고 크게 불러보고 싶었던 게다. 아빠. 그리고 펑펑 눈물이 터졌다.
부르고 또 불러 또 울고 아버지의 이름을 실컷 불렀다. 죄송해서 한참 슬펐고 감사해서 한참을 행복해했다. 풍수지탄이라고. 어리석게도 우리는 늘 뒤늦게야 이를 깨닫는다. 나는 지금 냉면 먹으러 간다. 예, 잘 따라 보았습니까?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지난주 주말 어버이날 즈음에 다시 부모님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봄직한 내용을 담아 있어서 참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부모님에 대해서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또 생각이 들어서 사이사이에 마음이 좀 짠했네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독서 일지는 물론 이 글에 대한 어떤 감상을 적어도 좋겠지만은 평소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하지 못했던 그것이 감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투정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꼭 사랑, 감사여야 한다는 것도 좀 강요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편지 형식이든 아니면 일기 형식이든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편지 용지 다 받았었죠. 스승의 날쯤에 해서 이게 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편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반 6반 학생들한테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고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이제 읽었으니까 부모님께 이제 전하는 그런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